또한 진술하면 안 되는 내용은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기가 된 것이다라는 진술, 나는 이 고소를 통해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진술, 내 돈을 단순히 갚지 않아서 그리고 약속한 날짜를 어겨서 고소를 하는 것이라는 진술. 안녕하세요, 고소해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해자 또는 고소인 경찰 조사에 대해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을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린다고 예고를 했는데, 사기소송 진행 순서상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전에 고소인 경찰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피고소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형사소송 진행 순서에 맞게 피해자인 고소인 경찰 조사 관련하여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며 피해자 경찰 조사 관련하여 관련 사례들의 다른 유튜브도 참고하시길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소인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도 다른 동영상들을 참고했는데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제 경험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안내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또한 다른 동영상에서 안내했던 것들과 제 실제 경험과도 차이가 있어서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는 부분보다 그냥 제 실제 경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몇 도에 살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서 사기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장 접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날짜와 시간 약속을 하였습니다. 꼭 경찰이 지정한 날짜에 가서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의 스케줄과 담당 수사관의 스케줄과 시간을 조절하여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지고 조사 날짜를 잡으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렇게 시간 여유를 갖는 이유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제출한 고소장을 담당 수사관이 꼼꼼히 완벽하게 그리고 이해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수사관이 고소인과의 사건 관련 진술을 통해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후 향후 다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꾼을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전화가 올 경우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날짜를 잡으시고 그 기간 동안 제출한 고소장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저는 20번 정도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사를 받을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고소인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은 내 고소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이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머릿속에 충분히 기억하고 간단 명료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해도 내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길 제안드립니다.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장에 대한 고소장 내용이나 증거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의 증거 페이지를 수사관에게 보이며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진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진술을 함에 있어 사기 과정이 고소를 하는 본인 머릿속에는 다 그려지고 상황들이 모두 이해가 되지만 진술을 글과 말로 이해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처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며 내가 고소를 했다 해도 사기꾼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전제로 내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나처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그리고 핵심 내용을 진술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죄를 지은 사기꾼도 아니므로 너무 조급해하거나 경찰서라는 장소에 대한 낯설음으로 인해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된 진술을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소장이 146페이지로 작성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내용을 모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던 과정은 수사관이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질문을 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이며 처음에 사기꾼과의 관계, 즉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하여 사기를 당했는지, 그래서 사기꾼이 어떤 기만과 편취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과 그 동시에 제가 미리 준비한 진술하고 싶은 또는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진술했으며 시간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 설명을 바탕으로 제가 진술한 핵심 내용은 사기꾼과 헬스장에서 새벽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라카룸에서 가벼운 인사를 하는 사이에서 운동을 함께 하면서 형 동생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기꾼이 1년 전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100여여 원의 땅, 주식, 현금 자산에 대한 상속 처리로 인해 고액의 세금 납부와 관련 업무 처리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조금 남아있는 세금과 고액 세금 납부로 인한 개인적으로 부족한 필요자금을 빌려주면 조만간 상속이 완료되는 대로 모두 상환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상속이 지연되는 과정이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처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수사관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해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절대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 됩니다. 단 여러분께서 진술을 하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은 첫 번째,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게 된 것이다 라는 진술이며, 두 번째, 나는 다 필요 없고 이 고소를 통해 사기꾼에게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형사소송을 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진술이며, 세 번째, 내가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것이다 라는 진술이며, 네 번째, 자신의 현재의 괴로운 심정, 하소연, 그로 인해 사기꾼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와 원망에 대한 이유로 고소를 한다는 진술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수사 방향을 기망행위나 편취행위, 용도사기 등 사기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앞 안내드린 진술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며, 경찰이 그렇게 유도신문을 해도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진술부터 확실하게 사기꾼은 처음 접근부터 내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을 했으며 신뢰를 얻기 위해 이러이런 기망행위를 했고, 신뢰가 형성이 되자 본격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또는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빌려주었거나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어서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고소로 인해 사기꾼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식의 논리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혹시 수사 중 사기꾼에게 돈을 받으면 이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도 손해액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이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함에 있어 혹시 수사관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고소하는 이유에서 강조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경찰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진술을 통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가 끝이 나면 수사관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출력해서 줍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진술로 작성은 되어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빠진 내용은 추가로 더 진술하기 위해 해당 서류에 고소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수사관이 다시 타이핑을 하여 재출력을 통해 다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미리 정리하고 준비한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진술 등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앞 설명대로 부족한 진술, 빠진 진술, 보충한 진술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관은 다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추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진술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각각 서류마다 고소인의 지장을 찍었으며 마지막에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자필 이름과 지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소장에 자세하게 진술을 했으므로 경찰 조서를 소홀하게 생각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가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고소인 경찰 조사를 할 때 수사관이 고소장을 꼼꼼히 읽고 내용을 파악한 뒤 고소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관에게 들려준다라는 각오로 철저히 고소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시고, 더 나아가 범죄 사실과 더불어 고소인 조사를 통한 진술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술을 하실 때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내게 접근했음을 강조하시고, 이 고소를 통해 고소인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술하면 안 되는 내용은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기가 된 것이다라는 진술. 나는 이 고소를 통해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진술. 내 돈을 단순히 갚지 않아서 그리고 약속한 날짜를 어겨서 고소를 하는 것이라는 진술. 그리고 사기꾼 때문에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듦에 대한 하소연과 사기꾼에 대한 분노와 원망 등 감정적인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강조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진술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수사관이 방금 안대한 내용으로 관련 진술을 하게 유도 질문을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진술하시면 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고소인 진술조사와 피고소인 진술조사 후 검찰에 송치가 되어 기소가 되었을 경우 원심을 진행하기 전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 절차 중 하나인 배상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힘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